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86번가입니다.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가장 중요한 일정이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미국 FOMC 회의 6월달일 겁니다. 근데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요, 요 직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리뷰를 했으니 그 점을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요 영상에서는 짧게만 결론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0일 월요일에요. 한국에 10일까지의 수출 속보치가 나왔습니다. 이제 영업일수가 많았어요. 작년 대비해가지고서.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는 작년 6월 10일까지, 그 다음에 올해 6월 10일까지로 비교했을 때에 영업일수가 많아서 수출이 작년 대비 증가를 한 게 있다. 예. 그러면은 조업일수를 고려했을 때는 어떠하냐면 마이너스 6%로요. 지금 현재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마이너스 16, 17%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10%, 9% 그리고 이번에는 6%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는요. 대중 수출, 원래 마이너스 30% 이상이었던 것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1, 그리고 마이너스 11로 줄어들었고요. 요거는 이제 조업일수 고려가 아니라 전체입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4월에 41%에서 5월에 36% 마이너스, 그리고 요번에는 마이너스 31%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로 해가지고서 일단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는 점, 네, 대단히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은 시키면 합니다. 이제 지방은행도 예금금리 인하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전주에 보시면은 국유은행에 국유은행에 대해 가지고서 중국 정부에서 창구지도가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예금금리 인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부양책으로 명확히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말 동안에 좀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계속 안 좋다 말만 많았었는데 오랜만에 기업체에서 우리가 볼 때는 괜찮은데요 하면서 출하량 목표치를 올해 3천만 대에서 4천만 대로 상향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날 발표되었는데 숫자를 보시면은 좀 크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주 막판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쭉 내려오고 있네 보실 수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는 한 번씩 이렇게 튑니다, 숫자가. 그러니까 이거는 인플레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저희 채널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울퉁불퉁 범피에 어울리는 그런 단어이고요. 어쨌든 이게 이렇게 잘 내려오고 있어서 인플레이션 심리를 꺾는데,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나중에 인플레이션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긍정적인 그런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13일 화요일 날에는 중국 정부에서 영래포 금리를 기습적으로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합니다. 그러니까는 MLF 그 다음에 LPR 요렇게로 인하가 스케줄이 잡히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전에 초단기 금리인 7일짜리입니다. 요것도 10bp를 기습적으로 인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러면은 이제 그 다음은 줄줄이 사탕으로 나옵니다. 다음 날인 수요일 날에는 단기 유동성 창구, 목요일 날에는 중기 창구의 인하가 이어졌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있을 이제 사실상에 우리가 기준금리라고 하는 LPR, 최우대 금리 같은 경우에도, 대출금리 같은 경우에도 인하가 이어지지 않을까인데, 시장은 이제 요런 기습 인하가 있었다 보니까, 그러면 LPR의 경우에는 10bp가 아니라 15bp, 20bp 이렇게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인하 조치가 나와도 시장에서 호재로 이렇게 제가 보기 때는 이미 그거는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폭이 10bp보다 크다라고 하면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나왔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제 물가 발표 전부터 우리는 이걸 기대합니다. 백악관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 들어와가지고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 요 데이터가 발표되기 전에 하루나 이틀 전에 백악관이 먼저 알고 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코멘트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뭐 100%의 확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근데 백악관에서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면 시장 예상치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0.1 정도 일 거다. 그 범위내. 그러니까 별일 없이 나올 거다.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는데 역시나 그 전날에 백악관에 특별한 발표가 없었고 정말로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거의 예상치대로고요. 뭐 헤드라인이 예상보다 약간 낮게 나왔다. 그러니까 거의 예상치로 나온 겁니다. 좀 보시면 전체 헤드라인 물가하고 ISM 제조 PMI 지불 가격하고는 6개월 정도 시차 있는데 무난히 따라가고 있고요. 근원 CPI 같은 경우가 지금 아직 덜 내려온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구인이 더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도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집값이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은 2달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꺾여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1년 이상 쭉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제 5월까지 나오고 나니까 여기에서 이제 작년 6월 달이 기저가 되게 높았던 거 기억을 하시잖아요. 사실 그 점을 보고서 제가 연초부터 6월 달 물가가 나올 때가 되면은 3%대 물가가 나올 수도 3% 내외의 물가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경로대로 지금 물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연초에 3%대 물가 얘기할 때에는 정말로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시장에서 매우 신뢰하고 있는 이 나우캐스팅에서도 3.2%로 6월달 물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격세지감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젠 이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라는 거니까는요. 네, 어쨌든 물가는 무난히 잘 내려가고 있다, 전 생각을 합니다. 헤드라인 물가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3개월치를 1년으로 연율화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2.2%밖에 이젠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헤드라인하고 코어하고 근원 물가하고 많은 괴리가 있을 걸로 생각하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헤드라인이 너무 높게 나오게 되면 그 자체로 심리적 요인을 건드리고 근원 물가도 건드렸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헤드라인 자체가 내려오면, 아니 사실 경제 일반 참여자들이 뭐 헤드라인하고 근원하고 심리하고 다 나눠갖고 그렇게 엄청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헤드라인이 다른 것들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헤드라인이 내려왔을 때 다른 쪽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한번 보시죠. 저는 최근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있는 거는 뭐 물론 유가가 좀 더 이제 하단 쪽으로 간 것도 있긴 하지만은 헤드라인 물가가 이제는 앞자리들이 푹푹 달라지는 거, 뭐 9%, 8%, 7%, 6% 하다가 이제 5%, 4%, 뭐 이렇게 다음 달엔 3%도 나온대요 하니까 그게 건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심리 요인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는 연준의 목표치에 가까운 2.2%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근원은 어떠냐? 근원 중에서도 주거비를 제외한 거, 이게 뭐 그 서비스 물가, 근원 물가 연관 깊다라고 해서 최근에는 슈퍼코어 물가, 이걸 중요하게 본다라고들 하죠. 근데 요것도 숫자가 보시면은요, 전월 대비해서 상승률이 4월에는 0.11, 5월에는 0.2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걸 연율화를 하면은 2%대거든요. 그러니까는 근원 물가에서도 이제 마지막 남은 숙제는 주거비이다. 근데 주거비에 대해서 물론 뭐 최근에 MOM으로는 살짝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많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타나야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디플레가 아닙니다. 디스인플레이션입니다. 그 점을 또 명확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애틀랜타 연은에서는요, 근원에서 끈끈한 물가, 거기에서 또 주거비까지 제외한 거, 이거를 자체적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보시게 되면 전년 동월 대비로 해서는 1월에 5.3에서 5.1, 4.8, 4.5, 이제 5월 숫자는 3.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근원 물가도 생각보다 꽤나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요. 최근 1개월치를 12개월 연율화하면 3.9, 5.0까지 갔다가 3.2, 2.6, 이제는 1.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에서 마지막 남은 열쇠는 주거비이다. 그러니까 나머지들 걱정했던 것들은 눈 녹듯이 거의 다 사라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펀드 매니저 대상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한 날인데요. 이번 조사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드디어 펀드 매니저들도 항복을 시작한 것 같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시던 분들의 항복이 나타나는 것 같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느냐를 보게 되면은요, 작년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러던 것이 22년도 10월 때부터는 저점을 찍고 부정적인 게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잘 나가는 듯 하다가 23년 3월 달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졌죠. 그때부터 다시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바뀌었었어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강화가 되어 갔었죠. 그러다가 가장 최근에 나온 요 서베이 자료에서는 소폭 다시 부정적인 게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디에서 나왔느냐 보면 안 좋게 보면 현금을 많이 들고 있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현금 비중이 대단히 높았었어요. 작년 10월이 제일 높았죠. 현금 비중이 떨어져 가고 있다가 SVB 이후에 또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다시 최근월에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못 견디고 현금이 엄청 많았는데 펀드 내에 주식을 좀 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현금 비중이 5.6에서 5.1%로 떨어졌고요. 불안하게 보면 채권을 많이 가지고 싶어 하겠죠. 근데 채권을 가지는 것도 6월 달에 제일 많았다가 그 다음에 요번 조사에서 보시게 되면 살짝 떨어져 내려왔습니다. 요 이제 옅은 파란색이 주식에 대한 오버웨이 비중인데 지금 밑에 있다는 건 언더웨이트를 엄청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도 감소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그 다음 향후에 경제가 과연 강할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도 아니요 되게 안 좋을 거예요 하다가 좀 강해지나요 하다 SVB 이후에 아니 안 좋아져요 하다가 요번에 다시 살짝은 그래도 그 정도까지 부정적은 아니네요. 이렇게 나왔고요. 향후 이익 개선 전망에 대해서도 안 좋을 거예요 하다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SVB 이후에 다시 안 좋아질 거예요? 아니에요. 다시 보니까는 좋아질 것 같네요. 요렇게로 나온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숫자들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전부 다 가장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대단히 보수적인 영역에 모두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방향이 SVB 이후로 처음으로 되돌리기 시작했다. 즉 매니저들도 항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아직까지는 부정적 영역에 있다입니다. 또 다른 특징이라면은 매니저들이 이제 연준의 말을 완전히 듣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연준이 말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당장 한 번은 인상을 중단을 할 수 있는데 언제든 다시 올릴 수 있고 연내 인하는 없다. 이거잖아요. 보시게 되면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했다고 보십니까? 그 전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렇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3분의 2였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3분의 2로 정확히 뒤바뀌었습니다. 언제든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연준이 언제 첫 금리 인하 나설 것으로 보시나요? 보시게 되면은 원래는 23년도 3분기, 그 다음에 23년도 4분기 이때가 많았었죠. 그죠? 근데 요 수치가 많이 줄어들고요. 반대로 24년도 1분기, 24년도 2분기라는 대답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올해 내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점점 낮게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즉 연준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연준하고 시장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별 괴리가 없습니다. 예.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재미로도 보고 때때로는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가장 붐비는 포지션. 이게 붐비는 포지션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너무 붐벼 있으니까는 이제 이 포지션 재미가 없을 거다. 근데 또 하나는 붐비기 시작할 때에는 거기에서 그래도 좀 이제 붐비기 시작했으니 사람들이 더 몰려올 수도 있을 거다인데 기본적으로는 많이 몰려가는 포지션에 우리가 재미가 없다는 말들은 합니다만은 근데 실적 장세로 이게 넘어가게 되면 어쨌든지 간에 시장의 시각하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시장의 시각과 반대로 가야 되는 증시가 금융장세 역금융이잖아요. 근데 시장의 시각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이 실적 장세, 그 다음에 역실적 장세거든요. 근데 실적으로 잘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렇게 붐비는 포지션이 몇 달 계속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별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다고 해서 요것만 가지도 않습니다. 확산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시장이 변곡점에 있을 때의 붐비는 포지션은 꽤나 의미가 있고요.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이것도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면서 살짝은 재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14일 수요일 미국에서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중국으로 넘어가기로 결정이 됐고 18일 날에 미팅을 하기로 했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내용 나올지 우리가 주말 동안에 보고서는 사실 별거가 나오겠습니까? 그냥 상견례 정도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대화 자체가 막혀 있었었는데 그 대화가 재개됐다는 거에 좀 의의를 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제2의 SG증권 사태, 5개 종목이 하한가를 우리나라 갔습니다. 근데 이거 그전에도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더라라는 거고, 증권사들의 경우에도 피해액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나중에 추심도 할 것이고, 그러면은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느냐에 대해 가지고서는 요거는 조금 이유는 달라요. 그러니까는 SG증권 사태의 경우에는 1임 라이선스 가운데 불법 1임업을 하면서 벌어진 일이고, 요거는 1임업하고는 상관없이 매매는 투자자 본인이 하신 거고, 불법 리딩 방이냐 아니냐 이게 이슈가 될 것이다 라는 거고, 어쨌든 SG 사태 때도 보셨겠지만은 이와 관련해서 정확한 거는 결국 조사가 들어가 봐야 합니다. 디테일은 그런 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긴 어렵고, 다만 어떤 기업들이 대상이 되었는지는 이번에도 보시면 명확하죠. 거래량이 적은, 그러니까는 유통 가능 주식수가 적은, 대주주 비중이 높고 더불어 자사주도 좀 있는 그런 기업들이 대상이 되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물량이 적으니까 컨트롤하기 쉬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의 레버리지를 썼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만 하락해도 이런 식의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신용융자 잔고율이 이 5종목도 다 높았거든요. 그전에 SG 때도 신용잔고가 다 높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을 보실 때에 거래량이 적은데 신용잔고가 많이 높다 그러면은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우리나라 수입 물가 또 이제 많이 낮게 나와서 물가 안정 추가적으로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지난주는 물가 주간입니다. 소비자 물가뿐만 아니라 생산자 수입 물가도 나오는데 미국 생산자 물가 다행히 예상치를 좀 제법 많이 하회해 줬습니다. 물가 안정 기여할 것 같고요. 6월 FOMC 회의 나왔는데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예상보다는 매파적이었다. 왜냐? 점도표 1회 상향 시장이 봤는데 2회 상향이더라. 근데 Q&A 때 파월 의장이 살아있는 회의라는 표현을 하면서 시장은 이 표현에 안도감을 느꼈다라는 거고요. 1회 인상 점도표 요거는 시장 가격이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다. 그리고 연준이 발언한 대로 이제 시장은 연내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라면은 스킵 요 발언에 대해 가지고서 파월 의장이 정말 말 실수했는지 아닌지 다음 주에 파월 의장 발언이 또 있습니다. 이제 회의가 끝났으니까는 연준 위원들의 침묵 기간이 종료가 된 거거든요. 다음 주에 연준 위원들이 또 다수가 나와서 말할 텐데 정말 그게 말 실수였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그래서 무난하게 회의가 끝이 났다. 다행이고요. 15일 목요일로 가게 되면 중국의 각종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하회를 했어요. 소매 판매도 하회, 고정자산 투자도 하회. 그러나 산업 생산이 비슷하게 나왔네요. 그죠? 그러다 보니 시장은 점점 더 부양책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중국은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그래서 경제 지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는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의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예상대로 25bp 인상 특별한 건 없었고요. 미국의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그러니까는 지금은 인플레도 중요하지만은 침체로 가지 않는 거, 그런 증거도 중요한데, 소매 판매가 그래서 예상보다는 잘 나오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보시게 되면 예상치 대비해가지고서 요번에 잘 나왔다는 거. 네. 특히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기네 카드 사용 데이터 기반으로 예상한 것 대비로도 잘 나와서 일단 지금까지는 그래도 미국 경제가 둔화의 양태는 보이고 있지만 침체의 양태는 보이지 않고 있다. 보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각종 제조업 지수, 특히 지난달에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많이 낮게 나와서 시장의 우려를 자아냈었는데 이번엔 또 예상보다 많이 잘 나와서 사실 요 데이터들을
요 데이터들은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요거는 좀 참고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잘 나왔다고 너무 좋아하실 필요도 없고 못 나왔다고 너무 낙담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수입 물가 예상치대로 나왔고요. 수입 물가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기여를 인플레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플레 안정에는 긍정적이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해서 좀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서 우리가 관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절대적으로 보나 추세로 보나 아직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더불어서 같이 나오는 연속의 경우에도 그리 높게 나오진 않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예의주시할 수준이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돼. 그러니까는 위험하게 봐야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미국의 재고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 정도 수준 나와가지고서 별로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줄 건 없었고요. 다음 16일 금요일 가게 되면 일본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시장의 예상대로. 제가 볼 때에는 저희 채널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결국에는 지금 그 기존 전임자의 제도를 신임이 총재가 바꾸게 되겠죠. YCC의 폐지가 됐든 범위의 증가가 됐든. 근데 그 타이밍은 뜬금없는 타이밍이 될 거다. 왜냐하면 일본은 쓸 수 있는 그 정책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타이밍 러쉬로서 이 시장을 조작하려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정책의 변화도 뜬금없는 타이밍이 될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뜬금없는 타이밍은 언제일까라고 했을 때는 연준이 확실히 동결을 결정한 그 이후이지 않을까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일본이 예를 들어 YCC를 폐지한다. 이거는 매파적인 결정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매파적인 결정은 연준의 매파적인 결정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 되게 뜬금없잖아요. 타이밍이. 그죠? 그런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고 다만 근데 올해 해를 넘기고 싶지는 않아 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어쨌든 일본도 과거 대비해 가지고서는 모든 데이터들이 약간씩은 높거든요. 네, 그 부담은 될 겁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소비자 지수 나왔는데 전부 다 시장에 우호적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많이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뉴욕 연은 기대 인플레 보셨듯이 쭉 떨어지고 있는, 최근에 한번 올라가서 시장의 우려를 많이 자아냈었죠. 근데 여기 잘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 침체 우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예상보다 잘 나와서 이것도 보시면은 작년 여름부터 해가지고서 이렇게 반등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기대 인플레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의 인플레가 본격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한 21년도 2분기 수준으로 지금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였냐면 중고차가 소비자 그 물가 상승에 혼자서 3분의 1 이상 기여를 하고 있던 그 시기. 그러니까 인플레가 처음으로 2%를 뚫고 올라가던 그 시기입니다. 그 수준으로까지 이제 떨어져서 솔직히 기대 인플레는 정말 많이 내려왔다. 예, 안정적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미국의 만기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워낙 반등이 요즘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는 만기일에 강세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요 포지션들의 청산이 일어나면서 증시에 좀 안 좋은 하방 리스크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 정도면은 포지션 청산 잘 되고 무난하게 끝나지 않았나 싶고요. 다음으로 이날에는 연준 위원들이 이제 드디어 말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여러 명의 위원이 나와서 말을 했는데 매파적이었습니다. 월러 같은 경우에는 근원 물가가 본인이 예상했던 것만큼의 속도로 내려오지 않는다. 매파적인 발언이죠. 추가적 긴축 probably 아마도 필요할 수 있다 얘기했고요. 토마스 바킨 최근의 매파성을 굉장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분이 좀 중간 중에서 비둘기로 분류됐었는데 요즘은 매파 쪽으로 완전히 넘어갔거든요. 보시게 되면 70년대를 언급해요. 그러니까 이 70년대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인플레에 대한 경계심 높게 나타낸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향후 나오는 데이터가 인플레이션이 2%로 가는 것으로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면 금리를 더 올리는 것에 편안하다.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반면에 대표적 비둘기인 굴스비의 경우에는 장 마감 후에 코멘트를 했는데 경제 데이터가 상충되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잘 나오는 것도 있고 못 나오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이죠.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시장이 그렇게까지는
반응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지금 연준의 전략 자체하고 상당히 동일하게 발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동일하다는 거는 언제든 올릴 수 있어 매파적 그런 발언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연내 이내 기대감을 일단 없애놓고 가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금리 결정은 비르기적인 동결에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설명이 가능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블링컨,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8일 방중이 결정됐다라고 했죠. 그 시기에 정말 맞춰서인지 갑자기 마이크론이 뜬금없이 중국에 추가 투자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또 바이든이 시진핑은 정책 풍선을 몰랐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 굉장한 궤변일 수 있는데 관계 개선에 희망하는 발언을 했고요. 구체적으로는 수개월 내에 대화를 희망한다. 그래서 만약 진짜 바이든이 트럼프의 경로를 겪는다고 하면, 트럼프가 그랬거든요. 취임하고서 처음 2년 동안은 중국 엄청 때려요. 그리고 3년차 때에 갑자기 화해 제스처를 보이고 4년차 초에 이제 전격적으로 1차 무역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트럼프 지지율이 제일 높았던 때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코로나만 터지지 않았으면 재선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할 거고, 그의 중국 때리기,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반중 여론이 높으니까 중국을 때리고 뭔가 합의를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한 것처럼 해서 합의는 이끌어내서 주식시장 그때 최고치 갔거든요. 해결사 이미지도 주고. 제가 사실 텐서프라이즈 올 초에 선정을 할 때 바이든하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고율 관세가 매겨져 있잖아요. 그거를 내리거나 폐지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을 담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 정말로 바이든이 만약에 트럼프의 전략을 그대로 수행해 나간다라고 하면 2년차 때까지는 때리고 3년차 어느 순간부터는 화해 제스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봤기 때문이거든요. 아직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은 뭐 이제 말을 나누기 시작하는 건데, 바라건대는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경제에도 그렇고 좀 일정 부분 화해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 장기물 금리는 뭐 FOMC 이벤트가 있었는데 무난하게 잘 넘어갔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란 이슈가 살아있는 이슈이기는 하지만은 내려갔다가 70달러는 또 이제 하단은 살짝 탈환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좀 안 좋았던 소식이라고 하면은 은행 관련된 데이터들이에요. 연준에서 급전을 사용해 나가는 게 계속해서 지금 증가 중입니다. 요번에도 소폭 증가를 했어요. 물론 해외 사정은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우려할 게 아닌데, 전체적인 거는 미국 국내 쪽에서는 또 늘어났다인데, 요 금액이 그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역별로 나눠보면 세인트루이스에서 관할하는 은행, 그 다음에 달라스에서 관할하는 은행은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들 중에 한 둘은 지금 돈이 계속해서 매주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다입니다. 다만 근데 전체적인 금액이나 다른 부분을 봤었을 때에는, 해외 사정을 봤었을 때에는 뭔가 시스템적으로 건드릴 만한 거는 아닌 것 같다. 다만 특정 몇몇 저 지역에 있는 은행들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보이고요. 다음으로 예금하고 대출이 이번 주에는 둘 다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대출 감소는 안 좋은 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신용에서 좀 문제가 그러니까 대출을 안 내주기 시작하면은 평상시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 기업이나 가게가 대출을 못 받아서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특히 대형은행을 위주로, 소형은행은 아닌데 대형은행을 위주로 이번 주에는 대출이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SVB 이후로 가장 크게 감소를 했거든요. 일단은 요 데이터는 변동이 커요. 몇 주치는 더 봐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거는 좋은 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예금의 경우에도 이번에는 감소가 많이 일어났어요. 다만 소형의 경우에는 이슈가 없었다. 그나마 다행이죠. 소형은행이 혹시 문제 생길까봐 우리는 걱정을 요즘 많이 하니까. 대형은행에서 많이 줄었는데 요거는 일단은 지난주에 좀 많이 늘었으니 요것도 또한 이게 워낙 변동성이 크고 재분류가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지켜보십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좀 있으면은 은행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개별 은행별로 Q&A, 그 다음에 실적 발표 자료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까지는 사실은 별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이러쿵저러쿵 나와도 그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발표되면은 좀 더 많은 증거 얻을 수 있을 거고, 그때 가가지고서 우리가 은행에 대해 가지고서는 또 상황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판단을 한번 해 보시도록 하죠. 영래포하고 단기자금 시장에 대해서도 지난주부터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주 현재까지는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영래포에서 자금이 빠져서 재무부 일반 계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영래포 금리보다 미국채 초단기물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총평은 변한 게 없고요. 다음 주 보시게 되면 월요일에 미국 쉬고요. 화요일에는 중국이 금리 인하를 사실상 하게 될 텐데 하는 것 자체는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고 폭이 문제입니다. 10bp면 시장에서 그러려니 할 거고요. 15에서 20bp면은 시장이 환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 스위스 영국 금리 결정. 그리고서 이제 제일 중요한 두 가지라고 하면은 하나는 파월 의장. 정말로 스킵은 실수였나. 다음으로 유럽하고 미국의 6월 이제 구매 관리자 지수 속보치가 나옵니다. 요 정도 또 추가하자면 연준 위원들의 말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이제 지나고 나면은 7월부터는 또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물론 봐야 되지만 앞으로 저는 무게추가 점점 연준도 아니고 아니면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존에 걱정 많이 했었던 아니면 주의를 기울여야 됐었던 부분들보다는 결국에는 이제는 경기 요인,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구체적으로 AI나 등등등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시장에는 더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대한 정리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